그러나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뭘 했냐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우리 모집단하고 표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라 그랬죠? 하면은 모평균, 그리고 모분산, 또 모비율. 그런데 이 값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죠? 표본을 뽑았어. 그래서 표본에 있는 값을 가지고 모집단위에 있는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표본을 잘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공부를 하면서 모집단에 대한 모수라든지 또 표본에 대한 또 통계량, 그리고 어떤 추출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많은 양을 좀 공부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표본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 것인지, 또 표본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렇죠? 표본 평균은 누구나 다 쉽게 알아요. 주어진 관찰치를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눈다. 맞죠? 그죠? 야, 그렇게 하시면 되고, 표본의 분산은 쉽지 않고, 혹시 표본의 분산 공식 한번, 그리고 내가 예전에 뭐 배웠다든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뭐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가 있나요? 표본의 분산 한번 공식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근데 기여도는 평가하지 않아요. 예, 본인의, 네, 그건 있지는, 열심히 공부했구나.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이 뭐죠? n-1로 나눈다는 거. 그죠? 자, 각각의 관찰치에서, 잘했어요, 아주. 각각의 관찰치에서 표본 평균을 빼요. 빼서 그냥 더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0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가 더해진지 알기 위해서 개수를 나눠야 되는데, n이 아니라 n-1로. 자,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곧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분산에 대한 기대값, 표본 분산에 대한 기대값도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은 똑같이 되기를 우리가 원해요. 그런 것이 바로 다시 말하게 되면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표본 분산을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 다시 말해서 편의가 없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그런 추정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하는 증명은 뒤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리 그 정도로 오늘 리뷰하고 이제 본격적인 진도에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은 통계학의 중요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 문제와 관련된 학문이다. 그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 하에 의사결정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험 하에서 의사결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그 세 가지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불확실성. 얼핏 보기는 위험하에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 같지만은 위험하의 의사결정은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보다는 쉬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위험 하에서는 그래도 이런 것 중에 나타난다 하고 그 확률도 주어져요. 잘했어요. 그래서 위험하에서 의사결정은 확률 분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쉽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통계학을 크게 나누면은 두 파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학년 동안 배운다 그러면은 앞부분이 1학기 때, 뒷부분이 2학기 때. 그런데 우리가 한 학기에 다 배운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반반 나누어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술 통계학하고 추측, 그 다음 두 번째가 추측 통계학인데, 기술은 말뜻 그대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서 자료를 뽑으면은, 뽑아서 그냥 주면은 굉장히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뽑아서 뭘 계산해 드려야 돼요? 평균은 이 값입니다. 그죠? 또 분산은 뭐죠? 이만큼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평균 이 정도에 이만큼 퍼져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래도 밑에 나오는 추적 통계학에 비하면 훨씬 쉬워요. 맞죠? 그죠? 주어진 자료를 그냥 정리하는 것이니까. 정리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중심은 어디에 있고 산포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적 통계학은, 자, 우리가 이 경영학 하는 학생들이 사실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추적 통계학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기업을 가든 또는 공부를 계속하든지 간에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남학생의 키가 굉장히 최근 많이 컸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많이 컸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 가설을 세울 수 있죠. 남학생의 평균 키가 예를 들어서 175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럼 그것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표본을 뽑아봐야죠.
그죠?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을 가지고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을 해요. 근데 표본이 너무 적으면 안 되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표본을 2명을 뽑았다. 한 명은 키가 2m예요. 한 명은 키가 2m 10cm다. 그 평균을 그럼 어떻게 돼요? 표본의 평균은 2m 5cm. 그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릴 때는 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본을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디어는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될 거예요.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의 정보를 통해서 하는 말은 X바라든지 S제곱, 표본의 분산 또는 표본 평균을 통해서 그 표본이 추출된 원래 있던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고 그 추론을 토대로 의사결정 대안을 제시한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공부하게 되면은요. 밑에 부분이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밑에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신입 사원에서 그 다음 단계 대리가 되는데 평균 몇 년이 걸리는지. 그죠? 그런 것도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것이 있냐 하게 되면은 어느 백화점에 쇼핑하는 그 고객들의 평균적인 만족도는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경영학에서는 평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떤 한 사람 만족도가 높다든지 어떤 한 사람이 쇼핑 금액이 아주 많다 하는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도이고 어느 정도 구매하는지. 그래서 평균에 대한 것이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하시다가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 표본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 그림을 잊지 말고. 자, 모집단은 말뜻 그대로 통계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집단에 대해서 내가 조사한다. 시간도 엄청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어째서 우리가 이 표본은 뭡니까?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된 모집단의 부분집합. 여기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임의로. 그죠? 임의로 뽑아야지 어떤 특정 사람을 염두에 두고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끔 보면은 전화로 면접에서 그 결과가 신문에 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신문에 응대한 사람을 얼마나 아주 우리가 정말로 잘 뽑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서울 시내 가구당 평균 소득을 구한다. 그럼 나는 이제 압구정동에 살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을 굉장히 많이 뽑았다 하더라도 그 값을 믿지를 못해요. 그죠? 평균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오늘 숙제를 다 제출했으니까. 자, 서울 시내 가구당 평균 소득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좋습니다. 서울시에 구가 25개 구가 있으니까 각 구별 얼마를 뽑아야 되는데 동일한 사람 뽑으면 안 되죠. 어떤 구는 사람이 많고 어떤 구는 사람이 적으니까. 아주 좋아요. 전체 서울 인구에 대비해서 이 구는 얼마나 사는지 거기에 비례해서 뽑을 수 있겠죠? 그게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회사 내에 어떤 의견을 묻고 싶다 할 때도 위에 있는 분들하고 또 막 들어온 분들 의견이 달라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분에서도 전체 회사원 수에 대비해서 얼마를 뽑고 또 아래도 뽑아야 돼요. 자, 그렇게 잘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수 표본 통계랑 이렇게 돼 있는데 모수는 다시 말하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값이에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뮤로서는 모평균. 뮤는 연습해야 돼요. 유가 아니라 그리스 문자 뮤. 그죠? 영어로 하면 M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나타내는 모분산. 뭐라 그러죠? 시그마 스퀘어. 시그마 이렇게 또 연습해야 돼요. 작은, 영어로 말하면 작은 S. 그 다음에 이제 모비율은 P라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모집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지만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모집단의 평균은 어떠한지, 그죠? 또 모집단의 분산은 어떠한지, 모집단의 비율은 어떠한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표본 통계량은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척도라 생각하면 돼요. 자, 말로는 쉽지만 기호로 한번 해봅시다. 표본 평균은 기호로 뭐라고 얘기하죠? X에 바, 그죠? X에다가 바, 그죠?
표본 분산은 뭘로 하면 될까요? S의 제곱. 예. 표본 비율은요?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수학이나 통계학은 말로 쓰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호로 앞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뮤 하면 모평균이구나. X바 하면은 표본 평균. 알겠죠? 그죠? 시그마 제곱하면은 모분산. S 제곱하게 되면은 표본의 분산.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모집단에 대한 모수, 표본에 대한 표본 통계량. 제가 지난 시간에 원으로 그린 거랑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어떤 추측을 한다든지 어떤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특히 우리가 가설에는 또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귀무 가설, 또 하나는 대립 가설. 그래서 가설은 크게 두 개인데 특히 대립 가설을 우리 경영학 쪽에서는 연구 가설 그래요. 연구 가설. 그럼 귀무라는 뜻은 뭐겠어요? 귀무라 하는 말은 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 다시 말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을 해보게 되면은 자, 남학생의 키가 컸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 연구 가설을 세웠잖아요. 모평균 뮤가 175보다 더 클 것이다. 이 가설을 세웠죠. 자, 가설을 세웠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검증했는데 표본을 뽑아서 검증했더니만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있던 상태. 그래서 귀무라 하는 말을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연구의 최초의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최초로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은 최초로 했는데 결과가 잘 나오면 보람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원래 그 상태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추론하고 가설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을 뽑는 대표적인 방법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자, 우리 학생이 아까 전에 말한 그 방식은 여러분이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위에서부터 네 가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우리 아까 전에 학생이 말한 그 추출 방법은 어떤 방법일 것 같아요? 좀 시간을 가지고 가면 잘 읽어보세요. 자, 무작위 추출. 제가 한번 읽어볼 같이. 자, 무작위 추출은 모집단 구성하는 개체들이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다. 그죠? 여기 제일 핵심인 말은 각각이 선택될 확률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한 개체를 선택했을 때 그 뽑힌 것 때문에 다른 것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주머니 속에 구슬을 끄집어내는 그 실험 알죠? 끄집어내 다시 넣을 것이냐 또는 다시 넣지 않을 것이 따라 가지고 확률이 달라지면은 어때요? 다시 넣은 경우는 확률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주머니 속에 빨간 구슬이 4개, 노란 구슬이 6개 있다 가정하면은 빨간 구슬을 끄집어낼 확률 하나 끄집어내서 도로 집어넣으면 항상 똑같아요. 그죠? 10분의 4로. 끄집어내어서 넣지 않으면 달라지겠죠? 첫 번째는 10분의 4인데 빨간 게 나왔을 경우 또 노란 게 나왔을 경우 확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계통은 뭐냐면은 1부터 n까지 일련 번호를 붙여서 또 n분의 큰 n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하면서 작은 n은 뭐라 그랬죠? 표본의 수. 큰 n은 뭡니까? 모집단의 수. 구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비율을 구해서 그 다음 일련 번호에 따라 처음 K개의 개체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추출하고 그리고 나서 매 K번째마다 그 자료를 구해내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주로 생산 라인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자, 내가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서 하루에 만약에 전체 500개를 생산하는데 내가 50개를 검사하고 싶어요. 그럼 50분의 500을 계산하죠. 얼마 나와요? 1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10 중에서 1에서 10까지 중에서 자기가 하나로 임의로 뽑아요. 만약에 8이 뽑혔다 가정합시다.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 10만큼 간격을 두고 8, 그 다음에는 18번째, 그 다음 28번째. 그렇게 해서 오면 50개가 돼요. 굉장히 계통이라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시스테매틱, 굉장히 체계적이지만은 뭔가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매 10번째마다
안 좋은 물건이 생산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 보시면 되고. 청화는 모집단을 두 개의 성의 동질적인 소집단 또는 청으로 분류해서 각 청에서 무작위에 추출한다. 무작위라는 말은 역시 영어로 말하면 랜덤이에요. 임의로 자기 어떤 조작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무작위예요. 그죠? 그래서 임의로 뽑았다는 말이고, 집락 추출 어때요? 모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집락으로 구분하고 무작위 추출로 일부 집락을 추출해서 추출된 집락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수 조사를 한다. 자, 다 읽어봤습니다. 이 네 가지 방식 중에서 우리 학생 말하면 안 되고, 아까 전에 말한 서울 시내 가구당 평균 소득을 계산하기 사용된 방법은 어떤 방법일 것 같아요? 청화 추출. 그죠? 청화 추출인데도 사실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어떤 청화 추출일까요? 그렇죠. 비례적인 청화 추출. 왜? 그 구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게 맞게 뽑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요 둘의 차이를 우리가 한 번 더 또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 청화와 집락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적어놨어요. 자, 봅시다. 자,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400명을 청화 추출해서 유권자를 도별로 나누어 8개의 층을 구성하고 각 도에서 50명의 유권자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그죠?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어느 도든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아래 나오는 서울시의 가구당 소득도 내가 25개 구를 다 고려했다 그러면 청화 추출인데, 만약에 어떤 걸 빼버린다 하면은 그때는 여기 아래에 있는 집락 추출이 돼요. 자, 보십시오. 집락은 서울시의 소득을 집락 추출해서 조사하는 경우에 먼저 동 단위로 구분해서 집락을 구성하고, 구성된 전체 동을 다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체 동 중에서 몇 개 동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추출된 동에 대해 전체 동 주민의 소득을 조사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제일 핵심이 뭐냐면, 청화 추출일 때는 각 청에 대해서는 거의 자료가 균등할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를 8개가 도 나누었을 때 충청도 분의 의견은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경상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말은 청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동질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각 청에 있는 요소가 굉장히 균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도별로 다 다를 것이니까 각 도를 다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똑같아요. 제가 구를 해서 구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는 거. 구별로 약간 동질적일까? 아니면은 그 구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살기 때문에 어떤 구든지 우리나라의 축소판일 거야. 그럴 때는 어떤 것이 되냐 하게 되면은 집락 추출이 될 거예요. 자, 집락은 다시 말하면은 집락 속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동일하지 않아요. 제일 키는 바로 그겁니다. 청화일 때는 한 층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동일해요. 여러분이 딱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청화 추출은 한 층에 있는 것이 굉장히 동일하다. 충청도 분의 의견이 그 유사할 것이다. 집락은 어떻다고요? 어느 한 동을 뽑아도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분포하고 유사하게 있을 것이다. 실제 그럴 수 있죠. 그죠? 어떤 동에 보게 되면은 전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특히 많이 살고, 여러분 미국도 어떤 선거할 때는 거주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거주를 딱 보게 되면은 전체 패턴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죠? 그런데 어떤 지역을 보게 되면 거기는 유달리 전국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거기에 의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핵심은 그 뽑혀 있는 것 속에 있는 것들이 동질적이냐 아니면 이질적이냐. 동질적인 경우는 층으로 나눈 다음에 모든 층을 다 사용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모든 층을 다 사용하는데 뽑는 거는 비례적으로 일부를 뽑아도 관계없어요. 근데 집락인 경우는 이질적이기 때문에 다 쓰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그 중에 몇 개만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 어차피 모든 동들이 우리나라 전체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좀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줄일 수 없는 오차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집단의 일부분인 표본에 의해서 전체 특성을 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오차가 있고, 또 하나는 표본 추출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시에 가구당 소득을 알려고 하는데 압구정동에 있는 사람 내가 편리해서 거기 있는 사람만 내가 뽑았다. 그런 것이 바로 일단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임의로 뽑은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떤 오차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오차는 어떤 오차겠어요? 표본 오차. 표본 오차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표본 오차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죠? 비표본 오차. 표본 추출 과정에 어떤 혹시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은 기업의 이익률은 얼마입니까? 하고 사실 괄호 속에 해서 옆에는 퍼센트를 붙여놨어요. 근데 어떤 기업은 질문에 대답할 때 0.21로 적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0.21이 0.21%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뒤에 있는 퍼센트를 신경을 쓰고 21로 적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설문을 거둘 때는 그 데이터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대부분 평균에서 우리가 어떤 95%는 어떤 신뢰 구간을 주었을 때 그것을 벗어났다. 그런 것들은 문제 있는 데이터예요. 다시 말하면 퍼센트를 무시하고 0.21을 적은 그런 경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값들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왜곡되잖아요. 그죠? 모든 값을 다 대서 값을 나누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10에서 25 사이에 움직이는데 어떤 값이 0.22가 나왔다. 심각하죠? 그때는 전화를 해서 이게 정말로 0.21%인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21%를 잘못 기록했는 것인지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본 오차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죠?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UCLA하고 또 우리 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한다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설문을 만들었는데 일단 설문은 영문으로 먼저 만들어졌었어요. 그 영문으로 된 설문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에도 기업에 돌립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문화적인 차이로 우리가 번역을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우리가 어떤 제대로 된 그런 차이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역시 발생해요. 그래서 번역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번역한다든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죠? 여러분이 설문지를 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바빠서 이제 다른 데에다 설문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은 이분이 그 문헌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죠?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잘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표시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또 잘못된.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노력해서 이 비표본 오차를 줄이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위에 거는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어차피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뒤에 가게 되면은 가설 검증과 신뢰 구간을 공부를 해요. 근데 항상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요. 어떤 가설을 검증하시오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 문제는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주어지냐 하게 되면은 알파는 0.05에서 가설을 검증하시오 하고 알파라는 값을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또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경우도 그냥 신뢰 구간을 구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95% 다시 말하면 알파가 0.05에서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가설 검증하고 신뢰 구간 할 때는 알파가 필요하더라. 그 알파가 통계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은 유의 수준 그래요. 유의 수준.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서 보라는 수준이에요. 그럼 제가 알파는 0.05라는 뜻이 뭔지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백화점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해요. 그럴 때 알파는 0.05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 고객을 다 조사할 수 없겠죠. 어느 하루 백화점에 가서 한 100분 정도 뽑아서 그분들 의견을 갖고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결과를 보여주었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이 그 결과를 믿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또 다른 날 백화점 가서 또 다른 표본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비용과 시간 때문에 딱 한 번밖에 표본을 뽑지 못하고 그 한 번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알파는 0.05라는 말은 당신이 나의 결론을 믿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방식으로 100번 정도 표본을 더 뽑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100번 중에
5번 빼고 95번은 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설문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한 번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혹시 나를 믿지 못할 수 있죠. 내 결과를. 그럴 때 알파는 0.05라는 말이 나를 믿지 못하게 했거든 당신도 다른 방식으로 샘플을 뽑아보시오. 100번 중에 5번은 나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이 통계학은 모든 전공에 다 써요. 의과대학도 쓰고 우리 경영학도 다 씁니다. 그죠? 근데 참고로 알파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경영학하고 의과대학 중에서 어느 전공의 알파가 더 작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답은 맞아. 이유도 누가 한번 말해볼 수 있나요? 알파가 더 작으면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더 많이 시간도 더 많이 들어요. 왜 의과대학이 더 작을까? 답은 맞아요. 혹시 누가 말해볼 친구 있나요? 왜 더 작은지. 자, 의과대학에서 알파가 만약에 0.1이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뜻은 뭐겠어요?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는데 이 약을 복용해서 혹시 잘못되더라도 세상을 떠나는 그 비율이 100명 중에 10명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의과대학 알파가 낮아요. 알파는 0.0001이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우리 경영학에서는 알파를 얼마까지 허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0.1까지. 0.1이 한계예요. 알파가 0.4라는 뜻은 뭐죠? 내 연구 결과를 믿지 못하겠거든 당신도 한번 해보시오. 100가지 다른 표본을 뽑았을 때 40가지는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둬야 되는 이 경영학에서는 알파를 0.1까지는 허용해줘요. 0.1까지 알겠죠, 그죠? 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했어요. 우리 뒤에 배우지만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것은 알파의 의미가 뭔지, 그죠? 알파는 0.05 의미가 뭔지. 그리고 반드시 알파는 어디에 쓰인다 그랬죠? 갓을 검증할 때 하고 신뢰 구간 물을 때. 그냥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그건 틀린 문제예요. 알파는 0.1에서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야 돼요. 또 갓을 검증도 어떻게 물어야 되죠? 알파는 0.05에서 연구 갓을, 다시 말해서 모평균이 175보다 더 큰지를 검증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파가 어디에 쓰이는지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신뢰 구간과 그 다음에 갓을 검증.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기술 통계. 기술 통계는 말 뜻 그대로 기술한다는 describe, 설명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모평균 또는 모분산을 어떻게 계산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자료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자료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명목, 서열, 구간, 그 다음 비율. 그죠? 자, 명목 척도부터 우리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명목 척도는 뭐냐면은 측정 대상이 그들이 속한 범주나 종류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도록 수치나 부호를 부여했다. 다시 말해서 학년 주민등록번호 이런 운동선수의 등번호인데, 자, 운동선수 등번호가 어떤 운동선수는 4번이고 또 다른 운동선수는 8번이다. 그럼 8번이 4번보다 더 잘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단지 그냥 구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게 되면은 삼성과 현대의 어떤 기업의 차이를 보고 싶다. 그럼 설문을 코딩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삼성은 1번을 부여하고 현대는 2번을 부여했어요. 그때 1, 2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연산이 뭐가 가능하죠? 같아, 같지 않다만 가능한 거예요. 1이면 삼성이네. 2번이면 현대네. 이런 정도지. 그것이 어떤 뭐 서열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명목적으로 같아, 같지 않다는 것만 보여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열 척도가 있는데, 서열 척도는 개체 간의 서열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보면은 제품의 선호도, 또 GMP 순위, 올림픽의 금메달 순위. 그죠? 자, 올림픽 금메달 순위. 어느 나라가 금메달이 10개고 또 다른 나라 금메달이 5개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나라가 2배 정도 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더 많이 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산이 추가로 더 가능해요? 크다 또는 작다.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간 척도는 우리가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척도예요. 인터벌 스케일 해가지고
명목 척도, 서열 척도 의미도 포함하면서 숫자 간의 간격이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죠? 뭐 온도나 지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여러분 예를 들면은 고객 만족도 조사할 때 5점 척도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5라 하는 말은 아주 만족한다. 그죠? 4는 만족한다. 3은 보통이다. 2는 불만이다. 1은 아주 불만이다. 여러분 그런 한번 경험 있나요? 그런 설문에 응하다 보면은 그게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구간 척도예요. 그래서 우리 경영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척도라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구간 척도 구간 척도에서는 여기 빠져 있네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도 가능해요. 구간 척도에서는. 그죠? 구간 척도에서는 위에 있는 서열 척도에다 뭐가 추가로 가능하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도.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5.1하고 1점 당연히 다른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척도는 바로 비율 척도예요. ratio scale 해서 앞에 나오는 명목, 서열 구간의 모든 특성을 포함하고 숫자 간의 비율도 의미가 있습니다. 키, 몸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 몸무게가 100kg다. 어떤 사람 200kg다. 그때 정말로 2배로 무거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척도는 4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 복습할 때 우리가 어떤 척도가 있는지 그리고 척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표본 추출하는 방법. 표본 추출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전부를 다 조사할 수 있지만 물론 전부를 다 조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구 센서스 자주 할 수 있습니까? 엄청 많은 인구를 자주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일부를 뽑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여론조사 할 때 여러분들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골고루 모든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 신문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았더니만 나이를 묻고는 끊어버렸다. 그러면 그런 표본은 바로 편의 표본이 돼요. 내 편리대로 표본을 취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가 없겠죠. 그래 보시면 되고. 혹시 여기가 질문 있나요? 특별히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수 분포표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도수 분포표는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 자, 수집된 자료를 제한된 수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속한 자료의 빈도를 헤아려서 기록한 표라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수 분포표에 도수 분포표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각 구간에 얼마나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상대도수에 있을 것이고 또 어느 구간까지의 총합을 보여주는 누적 도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또 어느 구간까지의 전체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인지 보여주는 누적 상대도수도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다음에 요 방식이 뭘 말하냐면은 도수 분포표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남학생의 키를 우리가 도수 분포표로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싶다 할 경우에도 제일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키가 누가 제일 큰지 또 누가 키가 제일 작은지 해서 일단 범위를 알아야 되는 경우죠. 우리 범위는 우리 또 뒤에 가서 배웁니다만은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범위도 하나의 그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요. 주로 우리는 분산을 많이 쓰지만 범위가 음수될 수 있을까요? 범위가 음수될 수 있나요? 범위는 항상 0이든지 0보다 커요. 여기는 모든 분의 키가 다 똑같다면 범위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를 알면은 내가 계급의 수를 몇 개로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범위가 계급의 수를 내가 몇 개 하나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계급의 폭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위에서 구해진 범위를 내가 계급을 5개 하고 싶다고 나눠주면은 폭이 나와요. 어디서 어디까지. 그죠? 그리고 계급의 경계값을 정한다는데 이때 단계 4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경계값이 서로 겹쳐버리면 안 돼요. 귀하의 연령을 내려 물었는데 연령이 10에서 20, 그 다음이 20에서 30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이 양쪽에 다 포함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겹치지 않게 10에서 20 미만, 그 다음은 20 이상에서 또 30 미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설문을 받아보면 때때로 부주의하게 만들어지면 저런 것들이 많아요.
귀하 연령을 보면 어디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각 계급에 속한 도수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런 예가 주어졌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편의대로 나는 요 정도 구간이 좋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이 데이터를 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보면은 중심이 어느 정도 있네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도수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의 의사 결정을 내릴 중요한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구간에 몇 개 구간을 쓰는 게 가장 이 데이터를 볼 때 좋을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돼요. 그죠?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큰 결정 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요 아래에 나오는 요런 식으로 800에서 900 미만까지 거의 100단위로 끊었네. 그죠? 요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앞에 보는 데이터에 비하면 조금 더 일목요연하죠. 뭘 알 수 있죠? 도수가 제일 많은 게 바로 여기에 있네 알 수 있잖아요. 여러 명 제일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죠? 우리가 도수도 중요하지만은 전체 총 80개 중에서 요 구간에는 8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볼 때 10%가 거기에 속하는 경우죠. 그죠? 그것도 알 수가 있고, 또 누적에서 전부 다 쭉 보다 보게 되면은 누적 확률도 구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주는 의미가 없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분포표로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여주면 더 이해하기 쉽죠. 보니까 뭔가 어때요? 우리가 앞으로 통계학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분포는 제가 분포는 혹시 말을 했나요? 어떤 분포가 이 통계학에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분포가 될 것 같아요? 정규 분포. 그죠? 자, 정규 분포가 가장 중요한 분포가 되는데, 정규 분포는 영어로 말하면은 노멀. 그죠? 노멀은 정상적이라는 뜻이죠.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상적이라는 어떤 뜻으로 쓰냐 하게 되면은, 첫째, 좌우 대칭인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그래요. 좌우 대칭인 분포. 좌우 대칭인 분포의 좋은 점은 뭐냐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웁니다만은 좌우 대칭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심을 나타내주는 척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평균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주황값, 또 최빈값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최빈값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최빈값은 그 구간에 도수가 제일 많은 게 바로 최빈값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을, 부드러운 이 정규 분포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게 되면은, 막대 그림표에 구간을 점점 작게 해서 그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아주 부드러운 곡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연속적인 아주 부드러운 정규 분포는 막대 그림표에 구간을 점점점 작게 해서 그려놓는 극한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만약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그려졌다 그럴 때 정규 분포라면은 제일 높은 값이 바로 가운데 값이에요. 맞죠? 그죠? 주황값의 뜻이 뭐죠? 전체 면적을 1이라고 했을 때 면적을 보는 값이에요. 다시 말해서 키를 크기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오는 값. 정규 분포는 가운데 값이 또 최빈값과 똑같아요. 맞죠? 그죠? 주황, 면적을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면적을 반 나누는 값이 바로 가장 높은 최빈값이 돼요. 평균도 역시 그 값이에요. 전부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누어도 역시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 자, 정규 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최빈값, 주황값, 평균이 똑같다는 거.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포가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람의 이 소득에 대한 분포를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렸다 가정해 봅시다. 소득에 대한 분포를 그리면은 여러분 생각에 소득에 대한 분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왼쪽에 많이 몰려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오른쪽에 더 많이 몰려 있을까요? 소득에 대한 분포라면은요, 왼쪽에 많이 몰려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평균 소득이 300만 원, 4배고 아주 몇몇 분들이 거의 조 단위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포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분포를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우리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가 중심극한 정리예요. 중심극한 정리라는 말은
표본 평균 X바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리가 돼요. 근데 표본 평균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경영학에서는 항상 표본 평균, 쉽게 말하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 뮤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뮤에 관심이 많은데 뮤는 뭘로 파악할 수 있죠? X바로 파악해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그 중심 극한 정리를 좀 지금 설명하면은 어떤 거냐 하게 되면은 모집단의 분포가 비록 왼쪽으로 치우쳐 내린 소득 분포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몇 명을 끄집어내가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몇 명 끄집어낼 때마다 평균이 새로 다 계산이 되겠죠. 그 계산된 평균을 분포를 그리면 그 분포는 뭐가 되느냐?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또 중요한 그런 정리가 돼요. 그럼 제가 요약해서 말하면은 모집단의 분포에 상관없이 표본 평균 X바는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것이 바로 중심 극한 정리예요. 너무너무 강력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중심 극한 정리가 왜 중요한지 제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의 가장 대부분 푸는 문제들이 뭐냐면은 평균에 관심이 많아요.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평균 얼마 정도 근무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승진하는지, 그죠? 또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평균 월급은 얼마인지, 그런 평균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뽑는 방식이 얼마나 많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임의로 하나를 뽑아서 X바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X바를 가지고 뮤를 추정하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죠? 알파. 여러분 알파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고 비용이 없어서 한 바퀴 못 뽑았지만은 알파 0.05를 염두에 두고 제 답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칠판에 하나만 딱 쓰겠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번에 이렇게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쓰게 되면은 정규 분포가 좀 중요하다고 우리 학생이 방금 말 잘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썼다 하는 말은 통계학은 주로 기호로 쓴다 그랬죠. 뜻을 제가 말해 볼게요. 요 X는 쉽게 말하면 확률 변수예요. 요 X가. 왜냐하면은 이 분포를 제가 그림을 그려 볼게요. 그림을 그리면은 정규 분포는 좌우 대칭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분포는 영어로 하게 되면은 제가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정규 분포 특징은 뭐라고요? 좌우 대칭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평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는 뭐냐 하면은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분산, 요 시그마 제곱의 양의 제곱근. 25라 그러면은 제곱근은 더하기 빼기 5가 다 되지만은 우리는 빼기는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산도 항상 0보다 큰 값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확률변 써서 뭐냐면은 이런 분포, 이 분포는 또 뭐라 그랬죠? 저기 나오는 막대 그림표의 극한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분포에서 누구를 끄집어낼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 뜻으로 확률 변수에 끄집어내면 이 사람이 알지만은 끄집어내기 전에는 누가 나올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 X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 그러고 영어로 하면은 랜덤 베어리어블 그래요. 랜덤 베어리어블. 그죠? 확률 변수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X가 아니라 X바라 그랬죠. 왜? X바를 가지고 우리가 이 모평균 뮤라는 것을 알고 싶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죠? 우리 이 경력, 이 통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개념은 최소한 하나는 알고 와야 딴 거 다 잊어버리더라고. 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소득을 돈을 많이 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일부를 뽑았을 때, 예를 들어서 N명을 뽑았다 가정합시다. 표본은 N이니까. N명을 뽑았을 때 그 뽑히는 사람의 평균은 뽑는 방식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쪽에 데이터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또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분포는 뭘 따르냐 하게 되면은 평균은 똑같아요, 역시. 평균이 달라져 버리면 큰일 나죠. 평균을 추적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분산이 달라요. 분산이 보게 되면은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 내용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렇게 요약해서 딱 쓰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CLT라 얘기해서 중심 극한 정리.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센터를 그 다음에 리미트 그 다음에 스티어럼. 그죠? 중심 극한 정리. 굉장히 중요한 정리. 여기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에서 절로 가는 건 당연한데 정규 분포 아니고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는 것처럼 소득에 대한 분포. 이거 소득에 대한 분포입니다. 그죠? 이런 소득에 대한 분포. 이것도 역시 X라 가정합시다. 이런 소득에 대한 분포도 X바는 여전히 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뮤를 알고 싶을 때는 모집단 분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 꼭 기록을 해 놓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썸머리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중심 극한 정리가 뭐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야지 정답이냐? 먼저 모집단의 분포에 상관없이 위에 거는 당연히 정규는 당연한 것이고 아래 것은 정규 분포 전혀 관련 없어요. 우리 아까 학생이 말하는 소득은 대부분 왼쪽에 다 몰려 있을 거예요. 그죠? 모집단 분포에 상관없이 그 다음 중요한 말은 X바는 X가 아니에요. 표본 평균. X바는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하는 것이 바로 중심 극한 정리예요. 그게 제일 핵심이 알겠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은 모집단의 분포에 상관없이 표본 평균 X바는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또 오늘 우리가 수업한 이 내용도 역시 여러분 그 open.korea.ac.kr에 볼 수 있으니까 또 잘 보셔가지고 뒤에 혹시 안 보이는 학생도 또 가서 분포표 꼭 한번 그려보고.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여기 하나 보시니까 차이가 뭐예요? 원래 있던 이 xn 바도 역시 뭐냐면 확률 변수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 오해해가지고 평균은 뭐예요? 값 주면 그냥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저기는 왜 하나의 값이 아니라 확률 변수로 하게 되면은 모집단에서 n명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너무나 많거든요.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주의해야 되는 것이 어떤 학생들 오해를 해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여러분이 늘 계산해왔던 평균하고 다른 방식이에요. 평균의 값을 주고 계산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 n명을 임의로 뽑았다. 그거 뽑았을 때 평균이 뽑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림을 이제 그리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X바를 그림을 그려봤더니만 이것보다는 폭이 좁아져요. 뮤는 똑같은데 표준 편차 어떻게 돼요? 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야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X바는 원래 있던 분포에 비해서 분산이 줄어들어 버려요. 분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그만큼 안정되게 우리가 뭘 말할 수 있는 경우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남학생 키가 다 똑같다 할 때 분산이 얼마예요? 0이죠. 0.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 값이 작을수록 좋은데 이 값이 작으려면 n이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죠. 그래서 중심 극한 정리의 그 다음 중요한 말은 n이 충분히 크다면은 얼마나 커야 되냐면 n이 30 이상일 때. 그죠? 그래서 이제 중심 극한 정리를 완성시켜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모집단의 분포에 상관없이 n이 충분히 크다면은 그럴 때 x바는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것을 그냥 기호로 저렇게 적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다 적으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죠? 오른편을 어떻게 읽느냐면은 x바는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하는 말을 저런 기호로 앞으로 쓰게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소개는 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X바에 관심이 많다. 왜? X바는 뮤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뮤를 부를 때는 반드시 뭘 이용해야 돼요? X바를 이용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일로 돌아와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에 그냥 주어진 데이터에 비하면 얼마나 도움이 돼요. 뭔가 보는 순간에 정규 분포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죠. 뭐 도수의 다각형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꺾어선 그래프로 나타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마 처음으로 들어보는 내용은 줄기 그림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줄기 그림은 아마 뭐 처음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줄기 그림은 줄기, stem and leaf, 잎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 기업의 종업원들 나이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 나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요약해서 보여드릴 것이냐 했더니만 아이디어가, 그래 옆에 세로로 되어 있는 1, 2, 3, 4, 5, 6은 10, 20, 30, 40, 50, 60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쉽게 말하면 줄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잎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 8은 어떤 뜻이죠? 18세. 그죠? 그 다음에 9는 뭐예요? 19세. 여기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은 몇 세일까요? 그렇죠. 64세. 제일 적으신 분은 18세. 그러면은 여러분 막대 그림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줄기 그림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또 뭐가 있죠? 막대 그림표라면은 그냥 이 구간에 몇 명 있다는 거 보여주지, 그 값이 뒤에 몰려 있는지 골고루 퍼져 있는지 앞쪽에 있는지 말을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이거 그릴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못 그리죠. 데이터가 얼마 없을 때는 편리하게 줄기 잎 그림을 그리면은 원래 데이터를 소실하지 않고도 막대 그림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것 역시 그리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도수 분포표와 막대 그림표는 자료의 전체적 분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죠, 물론. 그런데 원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좀 발생한다. 그런데 줄기 그림은 원래 자료는 물론이고 도수 분포표의 특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데이터가 많을 때는 좀 사용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는 방법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자, 당연히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18세부터 64세까지. 그죠? 그리고 두 부분 나누어서 앞에 있는 십자를 줄기에다가, 그 다음 일자리를 잎에다가 배치를 한다는 거. 그리고 원자료 수치를 크기 순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해당 줄기 우측에는 잎만 기록하는데, 만약에 너무 많다 할 때는 두 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20대라 하더라도 또 0에서 4까지 또 만들어 가지고, 그죠? 또 5에서 9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줄기 그림 또 하나 이제 방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시 자료를 요약하는 방식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본격적으로 요약의 특성치, 쉽게 말하면 X바를 어떻게 계산할지, 그리고 또 S제곱 어떻게 계산할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우리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뭐죠?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는 뭔지, 그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표본을 뽑는 방식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세 가지는 우리가 꼭 알아, 최소한.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